조선시대 양민 출신이지만 웬만한 선비 못지않은 충직함과 정직함을 지닌 바구나라는 청년이 있었다. 그는 20살이 넘도록 변변한 터전 없이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했으니 언젠가는 내게도 좋은 날이 올 게야. 바구나는 혼자 중얼거리며 길을 걸었다. 남들처럼 대대로 물려받은 땅떼기 한 뼘도 없었고 물건을 떼어 장사를 할 만한 여건도 되지 않았다. 부모님이 그가 어릴 때 일찍 세상을 떠나셨기 때문에 바구나는 어린 시절부터 어느 한 곳에 정착해 공부나 일을 진득하게 해본 적이 없었다. 그저 이 집 저 집 밥동량을 다니기 일쑤였고 굶지 않기 위해 발길 닿는 대로 떠돌았다. 20해가 지난 지금도 그는 정처 없는 떠돌이 신세였다. 그는 논밭에 흙을 뒤엎는 농사일을 돕거나 무거운 짐을 옮기는 힘쓰는 일을 해주며 겨우 먹고 살아갔다. 본래 전라도 사내였지만 강원도, 충청도, 한양, 경상도 등 조선 팔도 방방곡곡을 돌아다녀 보지 않은 지역이 없을 만큼 그의 발자취는 넓었다. 아이고, 이 총각 참 부지런하구나. 어디서 왔다고 했지? 전라도에서 왔습니다. 떠돌이라 이곳저곳 다니며 품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를 아는 것 보니 좋은 집안 출신이겠구나. 아닙니다. 그저 곁눈질로 익힌 것뿐입니다. 바구나의 삶은 고단했지만 그에겐 남다른 점이 있었다. 그는 체력이 남들에 비해 유난히 뛰어났고 험한 길을 걷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머리 또한 명석하여 집집을 다니며 어깨너머로 글 공부를 익혔다. 이 글귀가 무슨 뜻인지 아시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스스로 노력해야 하늘도 도와준다는 말씀이지요. 오호, 총각이 글을 제대로 아는구나. 그는 읽고 쓰는데 능통했고 세상 이치를 깨닫는데 게으르지 않았다. 무엇보다 그의 심성은 매우 정직하여 자신의 기구한 인생에 불평불만을 하는 법이 없었다. 그저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삶을 살아가는 청년이었다. 한양 땅에 이른 바구나는 요 며칠 품팔이를 해서 받은 품삯을 가지고 장터에서 국밥이나 한 그릇 하고 싶어 길을 걷고 있었다. 이른 아침부터 장터는 사람들로 북적북적했고 흥정하는 소리와 웃음소리가 뒤섞여 활기가 넘쳤다. 한양은 사람들도 항상 웃고 사는 곳이로구나. 그리 생각한 바구나의 얼굴에도 어느새 희망에 찬 환한 미소가 번졌다. 그는 장터 한 귀퉁이에 자리한 주막 안으로 들어섰다. 바구나는 특유의 성실하고 단정한 모습으로 주모에게 다가섰다. 따뜻한 국밥 한 그릇과 모주 한 사발 부탁드립니다. 아이고, 총각이 참 예의가 바르네. 따뜻한 국밥에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고 고소한 모주향이 그의 지친 몸을 위로했다. 고단했던 떠돌이 생활 속에서 바구나에게는 이 한 그릇의 국밥과 따뜻한 주모의 인심이 더없는 소박한 행복이었다. 그는 천천히 국밥을 맛보며 잠시나마 세상의 시름을 잊은 듯 평화로운 표정을 지었다. 국밥으로 배를 채운 바구나는 일거리를 찾으러 다시 길을 나섰다. 발걸음은 가벼웠지만 등 뒤에서 자꾸만 누가 쫓아온다는 섬뜩한 느낌의 등골이 오싹했다. 마치 그림자처럼 따라붙는 기척에 불안해진 바구나가 불현듯 뒤를 돌아보자 16살 정도로 보이는 가녀린 여인이 자신과 똑같은 길로 터벅터벅 걸어오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바구나를 빤히 바라보고 있었고 그 시선은 어딘가 모르게 간절해 보였다. 바구나는 자신을 쫓아오는 듯한 여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여 여인이 오해할까봐 화를 내거나 윽박지르는 대신 부드럽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건넸다. 낭자, 어찌하여 이 몸의 뒤를 계속 쫓아오는 게요? 혹 나처럼 떠돌이 신세이고 갈 곳이 없는 것이요? 그의 질문에는 자신과 같은 처지의 사람에 대한 연민이 담겨 있었다. 여인은 고개를 숙인 채 잠시 망설이더니 가늘고 애처로운 목소리로 답했다. 소인은 홀몸이라 갈 곳이 없어 아무 곳이나 걸어가고 있는 것이지 날 있게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의 말 속에는 숨겨진 사연이 있는 듯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의 이름과 고향을 밝히며 조심스럽게 통성명을 했다. 그들의 인연은 한양장터의 길 위에서 우연처럼 시작되었다. 바구나는 가녀린 여인, 미령을 홀로 두고 모른 척할 수가 없었다. 해가 서산 너머로 기울고 붉은 기운마저 사라지며
어둠이 내리기 시작했으니 밤길이 위험했다. 그렇게 두 사람은 하룻밤이라도 지낼 곳을 찾아 함께 발걸음을 옮겼다. 좁고 구불구불한 시골길을 한참이나 걷다 보니 저 멀리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집이 보였다. 가까이 다가가자 번듯한 기와지붕과 높은 대문이 위용을 자랑하는 마을에서는 보기 드문 으리으리한 저택이 눈앞에 나타났다. 그 위풍당당한 모습에 바구나조차 잠시 숨을 멈췄다. 여인은 바구나에게 속삭였다. 나리, 저 집이 넓고 크니 주인 어른의 인심만 좋다면 하룻밤 정도는 묵게 해줄 것 같습니다. 적어도 다른 초가집보다는 편안히 잠들 수 있겠지요. 바구나도 그 말이 옳다고 여겼다. 이 밤에 더 이상 마땅한 거처를 찾을 수 없을 터였다. 두 사람이 조심스럽게 대문을 두드리자 집안에서 일하는 듯한 머슴들이 나와 이들을 맞이했다. 바구나는 정중히 말했다. 소인들은 갈 곳 없는 떠돌이들이오나 결코 나쁜 사람들은 아니니 하룻밤만 묵을 수 있겠나이까? 내일 동이 트면 조용히 길을 떠나겠습니다. 부디 너그러이 헤아려 주시옵소서. 머슴들은 허름한 차림의 바구나와 여인을 번갈아 보며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다. 안 됩니다. 당장 나가시오. 여기는 아무나 들일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들은 단호하게 거절하며 문을 닫으려 했다. 그러나 그때 대청마루에 앉아있던 김진사가 이들의 대화를 들은 듯했다. 그는 팔짱을 낀 채 이쪽을 흘깃 보더니 이내 인심 좋은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별 말씀을. 이 밤중에 찾아온 손님인데 매정하게 돌려보낼 것까지야. 손님이 왔으니 재워주는 것이 마땅한 인지상정이지. 들여보내거라. 바구나는 김진사의 말에 안도하며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그의 얼굴을 향한 김진사의 눈빛은 뭔가 달랐다. 그의 눈은 미령을 향해 음흉하고 끈적거리는 느낌으로 흘깃거리는 듯했다. 김진사는 바구나와 미령에게 사랑채 옆에 있는 방 하나를 내주었다. 방 안으로 들어선 바구나는 난감했다. 난생 처음 보는 여인인 미령과 함께 하룻밤을 같은 방에서 지내야 한다는 사실이 못내 어색했다. 아무리 떠돌이 신세라지만 양반의 도리로서 처음 만난 여인과 한 방을 쓰는 것은 예에 어긋나는 일이었다. 그의 얼굴에는 난처함이 역력했지만 춥고 어두운 밤에 마땅히 갈 곳도 없었다. 바구나는 미령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미안함과 배려가 담겨 있었다. 아씨, 김진사 나리께서 우리를 부부 사이로 오해하신 듯합니다. 소인은 사내라 괜찮사오나 아씨는 귀중한 여인이시고 처음 보는 사내와 한 침소에 드는 것이 어색하실 터이니 부디 양해를 구하옵니다만 소인은 마루에서 잠을 자겠습니다. 그는 곤히 잠든 기방의 옆에라도 몸을 뉘어 밤을 보낼 생각이었다. 그러자 미령이 고개를 저으며 나직이 답했다. 괜찮습니다, 나리. 저야말로 갈 곳 없는 신세인데 이렇듯 따뜻한 방에서 하룻밤 묵게 해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입니다. 나리는 참으로 배려심이 깊으시군요. 그녀의 진심 어린 칭찬에 바구나는 그제야 안도했다. 그렇게 둘은 방 한쪽에 가지런히 놓인 베개를 각자 베고 나란히 몸을 뉘었다. 바구나는 몇 날 며칠을 걸어다니며 떠돌이 생활을 했기에 몸이 천근만근 무거웠다. 따뜻한 방에 몸을 뉘자마자 깊은 잠에 빠져들었고 꿈 한 조각 꾸지 않고 숙면을 취했다. 그의 정신은 평화로웠다. 그러나 다음 날 아침 잠에서 깨어나니 집안이 난리가 나 있었다. 요란한 고함 소리가 귓전을 때렸고 발자국 소리가 요동쳤다. 바구나가 방 밖으로 나서자마자 김진사는 불그락푸르락한 얼굴로 그를 째려보며 호통쳤다. 저기 저 도둑놈? 당장 저자를 붙잡으라. 바구나는 영문을 알 수 없어 물었다. 무슨 일이십니까? 자초지종을 알려주십시오. 저자는 내 아들의 혼인 예물을 훔쳐간 도둑이다. 김진사는 바구나의 말을 들을 새도 없이 그를 매섭게 몰아세웠다. 바구나는 자신이 결코 예물을 훔치지 않았고 어제는 피곤해 깊은 잠에 빠졌다고 결백을 주장했다. 그러나 김진사는 바구나의 얼굴에 대고 윽박질렀다. 니놈의 부인이라는 계집이 예물을 훔쳐 사라졌다. 주위를 둘러보니 간밤에 함께 방을 썼던 미령은 귀신처럼 감쪽같이 사라지고 없었다. 그녀의 흔적은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았다. 바구나는 그제야 모든 것이 미령의 계략이었음을 그리고 자신이 미령에게 철저히 당했다고 생각했다.
자신이 하지도 않은 일 때문에 억울하게 도둑으로 몰린 바구나는 눈물까지 흘리며 김진사에게 결백함을 호소했지만 그의 말은 김진사의 귀에 닿지 않았다. 김진사는 예물이 사라진 값을 받아야겠다고 악에 받쳐 있었다. 그는 음흉한 눈빛으로 바구나를 노려보며 제안했다. 내 제안에 응하지 않으면 곤장을 쳐서 네 놈의 뼈를 부러뜨릴 것이다. 제안이 무엇이옵니까? 바구나가 묻자 김진사는 비열한 미소를 지었다. 간단하다. 당장 아리따운 미령을 내 앞으로 데려오거라. 보름 동안 너희 처를 여종으로 부릴 수 있다면 없던 일로 해주마. 그렇지 않으면 네 놈에게 회초리가 아닌 세게 곤장을 내려치겠다. 바구나는 김진사의 말에 치를 떨었다. 미령은 비록 자신을 속이고 사라진 여인이었으나 그런 수모를 겪게 할 수는 없었다. 그는 단호하게 외쳤다. 어찌 제 처도 아닌 여인에게 여종을 하라고 시킵니까? 소인은 차라리 곤장을 맞겠습니다. 감히 천한 떠돌이 주제에 분노한 김진사는 당장 바구나에게 곤장을 치라고 명령했고 그의 머슴들이 달려들어 바구나를 사정없이 붙잡았다. 자신이 하지도 않은 일 때문에 억울하게 도둑으로 몰려 곤장을 맞는 바구나는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랐다. 곤봉이 그 이사를 후려칠 때마다 처절한 절규가 터져나왔다. 매 한 대, 한 대가 살을 찢고 뼈를 으스러뜨리는 듯했다. 아픈 것보다도 아무 죄 없이 이리 비참한 신세가 된 자신의 처지 때문에 마음이 아팠다. 그는 엎드려 매를 맞으면서도 슬프게 한탄했다. 부모님이 계셨다면 나도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아가고 이런 고초를 겪지 않았을 텐데.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려 흙바닥을 적셨다. 곤장을 맞은 탓에 걷기조차 힘들었던 누나는 김진사 집에서 쫓겨난 뒤 마치 거북이처럼 엉금엉금 기어가며 길을 나섰다. 엉덩이는 불덩이처럼 뜨거웠고 매 한 대마다 살이 찢기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다. 내리쬐는 뙤약볕 아래 겨우 몇 걸음을 옮기던 누나는 결국 힘이 풀려 그대로 길바닥에 엎드렸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를 보고 혀를 차며 수군거렸다. 저런 추한 꼴을 다 보겠네. 필시 죄를 지었으니 절이 되었겠지. 그들의 비난 섞인 시선과 목소리는 우나의 마음을 더욱 후벼 팠다. 그대로 엎드려 서럽게 엉엉 울기 시작한 우나에게 누군가 다가왔다. 대체 누가 이리 만들었습니까? 다급하고 낭낭한 목소리에 우나가 고개를 들었다. 그의 흐릿한 눈에 들어온 이는 바로 오늘 아침 갑자기 예물을 들고 사라졌던 미령이었다. 미령은 우나의 피투성이 등을 보고 경악하며 물었다. 나리, 대체 몸이 이 꼴이 무엇입니까? 어찌 일이 되셨습니까? 하지만 우나는 그녀에게서 깊은 배신감을 느꼈다. 자신을 속이고 호련히 사라진 여인에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우나는 그저 텅 빈 눈으로 미령을 응시할 뿐이었다. 미령은 우나의 침묵과 그의 눈빛에서 수상한 낌새를 느꼈다. 그녀는 다시 한번 단호하게 물었다. 혹여 김진사 그자가 나리께 이런 짓을 한 것입니까? 우나는 고통에 일그러진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에는 여전히 억울함과 비참함 그리고 미령에 대한 원망이 뒤섞여 있었다. 미령은 우나의 고개 끄덕임과 눈빛에서 진실을 읽었다. 그녀는 확신에 찬 표정으로 우나를 일으켜 세웠다. 곤장을 맞아 걷기조차 힘들어하는 우나를 부축하며 미령은 다급하게 말했다. 나리, 지금은 몸을 추스르는 것이 먼저입니다. 여기서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해가 지기 전에 반드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나 우나는 그녀를 쉬이 믿을 수 없었다. 자신을 속이고 사라진 여인이 아니었던가. 그는 고개를 저으며 나지막이 말했다. 낭자, 그대와 나는 인연이 여기까지인 듯하오. 나는 여기서 조금 쉬다가 내 갈 길을 가겠소. 우나의 단호한 말에 미령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빌었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나리, 어제 갑자기 사라진 것은 다 사정이 있었사옵니다. 소녀의 미숙함으로 나리께 이렇듯 큰 수모를 당하게 했으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미령은 간절한 목소리로 호소했다. 나리께서 이렇듯 심성이 착하고 정직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어찌 나리께서 이 모든 고초를 당하게 그냥 놔둘 수 있겠습니까? 그녀의 진심 어린 눈물과 호소에 굳게 닫혔던 마음이 조금씩 열린 바구나는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곳에서 기다리지요. 그는 간신히 몸을 이끌어 인근 정자에 쓰러지듯 몸을 뉘었다.
극심한 피로와 고통 속에서 이내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해가 뉘엿뉘엿 서산으로 넘어가는 시점에 누군가 운하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흔들어 깨웠다. 깜빡 잠이 들었소. 낭자. 미안하오. 깊은 잠에 빠져있던 운하는 잠결에 나직이 중얼거리며 몸을 일으켰다. 그러나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그는 깜짝 놀랐다. 자신을 흔들어 깨운 이는 다름 아닌 박사또였다. 위험 있는 복색을 한 사또의 모습에 운하는 순간 모든 기력이 빠져나가는 듯했다. 또 자신이 예물도둑으로 몰려 꼼짝없이 죽을 목숨이겠거니 생각했다. 그는 바짝 엎드려 애원했다. 죽을 죄를 지었사옵니다, 나리. 목숨만은 살려주십시오. 그러자 박사또의 뒤에서 미령이 슬그머니 나타났다. 운하는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 말을 잇지 못하고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다. 그때 박사또가 운하의 어깨를 잡아 일으키며 다정하게 물었다. 네가 내 딸을 잘 보살펴줬다고 들었다. 다친 곳은 괜찮으냐? 운하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도무지 무슨 영문인지 알 수 없어 미령을 쳐다보자 박사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렇다. 저 여인이 바로 내 딸이다. 운하는 충격의 말을 잇지 못했다.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지만 눈앞에 박사또와 미령의 모습에서 알 수 없는 진실의 기운이 맴돌았다. 박운하가 충격에 잠겨 미령과 박사또를 번갈아 보는 사이 박사또가 모든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사실 미령은 겉으로는 인심 좋은 척 위선을 떨면서 뒤에서는 온갖 악행을 저지르고 다니는 김진사를 붙잡기 위해 박사또가 보낸 비밀 첩자였다. 박사또는 그동안 김진사가 마을 사람들을 착취하고 약한 백성들에게 폭력적인 모습을 보인다는 이야기를 수없이 들었다. 그러나 교활한 김진사는 뱀처럼 요리조리 빠져나가며 좀처럼 꼬리를 잡히지 않았고 박사또는 그를 응징할 확실한 증거를 잡지 못하고 있었다. 결국 박사또는 마지막 방법으로 자신의 딸 미령에게 임무를 맡겼던 것이다. 딸을 시켜 김진사의 집에 들어가 하룻밤을 묵게 한 다음 그가 백성들에게 어떤 악행을 저지르는지 그리고 은밀히 어떤 부도덕한 짓을 벌이는지 모든 것을 확인해 오라고 지시했던 것이다. 미령은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기꺼이 위험한 임무를 자처했던 것이었다. 네가 어찌하여 곤장을 맞았느냐? 박사또가 묻자 운하는 고통스러운 얼굴로 모든 자초지종을 털어놓았다. 나리, 김진사가 혼인 예물이 사라졌다며 소인에게 곤장을 쳤사옵니다. 그러면서 그자가 따님을 제처로 오해를 했고 따님을 여종으로 삼게 하지 않으면 곤장을 때린다고 하여 소인이 차마 그럴 수 없어 곤장을 맞았사옵니다. 운하의 이야기를 들은 박사또는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그 자리에서 곧바로 부하들과 운하를 데리고 김진사의 집으로 향했다. 갑작스러운 사또의 등장에 김진사는 바짝 엎드리며 인사했고 평소처럼 사람 좋은 웃음을 지으며 물었다. 어쩐 일로 누추한 곳까지 오셨습니까? 그때 박사또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이 집에 예물도둑이 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었기에 이 박운하라는 자를 잡아왔네. 김진사는 살짝 당황하는 듯했지만 이내 태연한 표정으로 둘러댔다. 예, 나리. 이 사람에게 하룻밤을 재워줬는데 아침에 혼인 예물이 사라졌습니다. 제 집에는 아무도 예물을 가져갈 리가 없으니 이자가 도둑질을 한 것 같습니다. 이자가 예물을 훔치는 것을 직접 봤느냐? 박사또가 묻자 김진사는 잠시 머뭇거리며 거짓말했다. 아닙니다. 허나 이자와 함께 온 여인이 있는데 이른 아침 그 여인이 예물을 가지고 달아나는 것을 봤사옵니다. 어떤 예물이었느냐? 옥구슬을 물고 있는 봉황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김진사의 등 뒤에서 미령이 나타나 소리쳤다. 흉측한 거짓말을 뻔뻔하게도 하는구나. 김진사는 미령의 등장에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당황했다. 미령은 김진사의 당황한 틈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성큼성큼 자신이 운하와 묵었던 방으로 들어가 이불 속을 뒤졌다. 그리고 그곳에서 김진사가 사라졌다고 주장했던 혼인예물, 옥구슬을 물고 있는 봉황 장식품이 고스란히 나왔다. 미령은 예물을 들고 김진사를 향해 소리쳤다. 나으리, 여기 예물이 버젓이 있지 않습니까? 어찌 무고한 이에게 도둑 누명을 씌우려 하셨습니까? 김진사는 미령의 손에 들린 예물을 보고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자 그는 박사또에게 바짝 엎드려
잘못했다고 싹싹 빌었다. 박사또는 김진사의 뻔뻔함과 위선에 크게 노했다. 감히 나에게 거짓말을 하고 무고한 사람에게 곤장을 치게 할 수 있느냐? 박사또는 관원들에게 당장 김진사를 붙잡아 투옥시키라고 단호하게 명령했다. 김진사는 살려달라며 발버둥 쳤지만 박사또는 그의 애원을 무시했다. 위선을 떨며 약자를 괴롭히는 자는 이 마을에 그냥 둘 수 없다. 그는 김진사를 관하로 끌고 가게 했다. 김진사의 위선과 악행은 마침내 만천하에 드러났고 그는 정당한 심판을 받아 죗값을 치르게 되었다. 마을 사람들 또한 그의 가면 뒤에 감춰졌던 진면목에 경악했고 무고한 박운하가 겪은 고초의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다. 모든 소란이 정리되고 관청 앞이 조용해졌을 무렵 미령은 천천히 운하에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제가 위험에 처했을 때 나리께서 아무런 조건도 없이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저를 지켜주셨습니다. 그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녀의 말은 단순한 감사를 넘어 진심이 담긴 고백이었고 박운하는 그 따뜻한 마음에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미령은 자신이 사또의 딸인 만큼 재물이나 권력보다 정직하고 지혜로우며 심성이 고운 사내를 만나고 싶었다고 했다. 그녀는 박운하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으며 말했다. 나리께서 바로 그런 분인 것 같습니다. 소인이 나리께 큰 은혜를 입었으니 저와 함께 살지 않겠나이까? 운하는 순간 숨이 멎는 듯했다.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조심스레 말했다. 저는 떠돌이 생활로 배운 글귀 몇 줄과 남의 품을 팔아 겨우 목숨을 이어온 사람입니다. 가진 것도 내세울 것도 없는 미천한 몸입니다. 낭자의 은혜를 감히 받을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미령은 그의 손을 더 단단히 잡고 단호하면서도 따뜻한 눈빛으로 대답했다. 나리, 그 사람이 어떤 지위에 있느냐보다 어떤 마음가짐으로 세상을 살아가느냐가 더 소중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나리를 믿고 싶사옵니다. 그 말에 운하는 마침내 눈을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다. 눈동자 속엔 진심과 믿음 그리고 새로운 희망이 담겨 있었다. 그는 오래 고민한 듯한 표정 끝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손을 놓지 않았다. 그리하여 두 사람은 박사또의 따뜻한 축복 속에 정식으로 혼례를 올렸다. 박운하는 떠돌이 시절에 험난했던 세월을 뒤로하고 미령과 함께 따뜻한 보금자리를 일구어갔다. 그는 박사또의 추천으로 서당의 훈장이 되어 아이들에게 글과 도리를 가르치며 하루하루를 성실히 살아갔다. 그들의 이야기는 겉모습보다 마음이 중요하다는 진실을 마을 사람들에게 일깨워 주었다.